자,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운영 수익이 무려 2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 성과 투자 성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수익 규모보다 리밸런싱 재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국민연금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08조 6천억 원의 운용 수익을 거두면서 14.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59.7%에 달했는데요.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종 강세, 국내 증시 상승이 맞물리면서 국민연금 수익률도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입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를 리밸런싱 하게 되면 국내 주식 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리밸런싱 무슨 뜻일까요? 네, 리밸런싱은 말 그대로 자산 비중을 다시 맞추는 작업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도 목표치를 웃돌게 됐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특정 자산에 투자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줄이고 다른 자산과의 비중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즉,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장기 투자 원칙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 이런 거 팔기 시작하면 무서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증시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우려는 있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많은 의견입니다. 국민연금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장기 투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꺼번에 대규모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이번 리밸런싱도 주가를 예측해서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장의 단기 흐름보다 안정적인 노후 자산 운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도 많이 오른 자산은 일부 줄이고 부족한 자산은 보완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인데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매매 자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실적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증시를 좌우할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트렌드 이슈 시간에서도 탈모 치료제 건보료 조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던 탈모 치료제의 이제 건보 적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국민 참여 토론회까지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요.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넣는 문제, 이거 왜 이렇게 이슈일까요? 네, 이번 논란은 탈모 자체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탈모 치료도 국민 삶과의 질과 관련된 만큼 사회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였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는 지금도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증 질환 환자들이 많은데 탈모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도 토론회를 취소하고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탈모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그런데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까요? 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면 그만큼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결국 어떤 질환을 먼저 지원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실제로 환자단체는 현재도 암이나 희귀질환 환자 가운데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건강보험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저처럼 탈모 치료제도 건보료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특히 청년층에서는 취업이나 대인관계,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탈모 치료를 받는 사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관련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건보료의 적용 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결국에는 건강보험의 역할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논란은 탈모 치료제 하나를 건강보험에 넣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치료제와 의료기술은 계속 등장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장 우선순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그리고 도수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7월부터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수 치료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정부는 과잉 진료를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의료계는 치료 공백을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 하나를 두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가 본격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한 건 도수 치료 자체가 아니라 급격하게 커진 비급여 시장인데요. 도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환자는 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도수 치료를 권유하는 과잉 진료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보험료 지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부담은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이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도수 치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아니다. 다만 실손 보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수 치료 진료비는 약 1조 4,500억 원으로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도수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서 기존 수가와 이용 횟수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과잉 진료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 재정을 안정시켜 보험료 부담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절감하려는 비용은 결국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가 함께 부담해온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의료계의 주장은 다릅니다. 이 과잉 진료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고객이 줄어들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는 현재 책정된 수가로는 정상적인 도수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시간과 전문 인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은 도수 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했고 도수 치료 감소에 맞춰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이나 임금을 조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도수 치료를 받던 환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후 재활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꾸준히 도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수 치료 대신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다른 비급여 치료 환자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는 도수 치료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의료를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또 보험 재정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학력 취업난과 관련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 현황을 조사했는데 우리 고용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가운데 취업하지 못한 비율이 33.3%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취업이 어렵다. 이거는 정말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우리나라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 청년 취업난의 영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급 인재와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더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대학은 교수 채용을 줄이고 있고 기업도 신입 연구 인력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겁니다. 여기에 AI 확산으로 일부 연구개발 직무의 채용 방식까지 바뀌면서 박사급 인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예전만큼 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AI와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인재 양성뿐 아니라 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고급 인재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인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